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있나요? 물권법 제4주죠. 네, 자, 4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점유권에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소유권 앞부분도 좀 있지만은 대부분의 내용들은 점유권 중심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출석 시험부터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건물의 매수인에게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매도인이 계속해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지의 점유자는 매수인이다. 자, 일단은 대지의 점유자는 여러분들이 건물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건물의 점유자가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다면은 매수인이 소유자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대지의 점유자는 매수인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직접 점유하는 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있고, 그 다음에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직접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말이 되겠죠. 자, 2번은 틀린 말이고요. 3번입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인 부동산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악의 및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에 해당한다. 자,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게 되면 이제 본권에 관한 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점유자는 그 패소한 경우에, 즉 이제 진정한 권리자가 승소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악의 및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로 변경이 됩니다.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거죠. 자, 이 시점이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악의 같은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시점, 소 제기 시점부터 악의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주점유 같은 경우에는 패소 시점, 그러니까 점유자가 패소한 시점부터 더 이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 타주점유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요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신에게 소유의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 이건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악의의 무단점유의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게 됩니다. 이제 판례가 변경이 돼서 지금은 악의의 무단점유 같은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5번입니다. 점유의 소에서는 그 점유가 선의 또는 악의일 것인지 여부는 그 점유가 선의 또는 악의인지 여부는 물론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도 묻지 않는다. 점유에 관한 소에서 점유 회복의 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점유가 선의 점유인지 악의 점유인지 또는 점유하는 사람이 점유할 정당한 권리를 가졌는지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6번입니다. 점유자가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거나 침탈자가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기타 본권을 가졌다는 사실은 점유회수의 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습니다.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인정되는 권리인데요. 그 권리는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침탈자가 소유권 본권을 가졌다는 소유권이나 기타 본권을 가졌다는 그런 사유만에 의해서 점유회수의 청구가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7번입니다.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인도를 청구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인도한 자도 불법 점유자에 포함된다. 자, 점유를 침탈당할 때는 직접 점자, 현재 물건을 직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점유를 상실한 자에게 대해서는 점유권에 기초한 그 점유를 이제 그 갖고 있지 않은 직접 점유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이 제3자가 점유를 취득한 제3자가 되겠죠. 특정 승계인 같은 사람이 특별 승계인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악의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제3자에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제3자에게 점유를 양도하였다면 간접 점유자는 점유 침탈의 원인으로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제3자에게 점유를 양도하였다면, 즉 간접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했느냐 여부를 묻는 거죠. 양도하였다면 간접 점유자는 점유 침탈을 원인으로 점유 침탈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즉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직접 점유자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점유하는 자이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한 것으로는 안 되죠. 다만 이제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간접 점유자가 침탈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간접 점유자의 점유를 직접 점유자가 침탈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8번은 틀린 말이 되는 것이고요. 자, 9번입니다. 점유를 침탈한 자가 그 물건을 선의의 제3자에게 인도하였다면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를 침탈한 자 또는 그 제3자에게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아까 나왔던 얘기죠.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를 상실했다고 한다면은 침탈한 자가 점유를 이제 갖고 있지 않다면은 점유를 침탈한 자에 대해서 그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그리고 제3자 같은 경우에는 그 선의인 경우에만, 이제 특별승계인 같은 경우에는 선의인 경우에만 그 제3자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제3자가 선의라고 한다면, 자, 그 악의인 경우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으니까 제3자가 선의라고 한다면은 제3자에게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할 수가 없겠죠.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10번입니다.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출소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제척기간 같은 경우에는 출소기간이라고 보지 않고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라고 보죠. 근데 이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 기간 같은 경우에는 출소기간이라고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지만 됩니다. 기간을 준수해서 소를 제기해야지만 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11번입니다. 본권에 관한 소는 소유권에 근거하여 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소를 포괄한다. 본권에 관한 소라는 것은 본권에 기초해서 물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이제 이런 거 등기 말소 방해제거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나 그런 것이 이제 본권에 관한 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 본권을 기초로 해서 부당이득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도 본권, 이제 자신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권에 관한 소를 제기한 때는 소를 제기한 때부터 이제 악의의 점유자로 이제 간주가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소를 제기한 거로 보기 때문에 악의 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맞는 말이 되고요. 12번입니다. 타주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점유를 승계했으면 당연히 점유의 태양도 승계하게 되는데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이 됩니다. 13번입니다. 토지의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다면 매도인의 점유는 타주 점유가 된다. 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갔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매도인이 아직 인도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의 점유는 타주 점유가 된다고 보아야 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출석시험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수업에 관련된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점유에 관한 내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유제도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점유제도는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점유제도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태의 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황을 다른 사람이 어떤 힘에 의해서 그걸 박탈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유제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실 상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사실 상태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점유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점유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외부적으로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니까 그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사실 상태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 지배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그 이제 점유 보호 청구권 같은 걸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점유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있음을 표상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점유라고 하는 것이 공시 방법으로 기능하기도 하고요. 또 점유 자체를 통해서 어떤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제 추정적인 뭐 효력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점유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표상한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점유와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사실상 지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배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이 점유와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어서 점유가 있으면 점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점유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점유와 점유권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지배가 있으면은 점유가 인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와 점유권은 분리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지배가 있으면은 점유가 있게 되고요. 점유가 있게 되면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뒤에서 보듯이 간접점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 않죠.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지배를 하고 있는 거지만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점유라고 하는 점유를 인정해 주죠. 간접점유도 점유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와 동일하게 취급이 돼요. 다만 직접적으로 물건을 점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직접 점유와 다른 그런 효과가 있긴 있지만은 어쨌든 간접 점유도 점유이니까 점유로서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점유 보조자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점유권의 상속, 점유의 상속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점유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속인이 실제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는다,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점유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는 사실상 거의 같이 가지만은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가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분리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점유권과 점유의 본권은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는데요.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계속해서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한번 사실상의 지배를 하면 계속해서 사실상 지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점유의 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소유권이나 임차권이나 지상권 등을 얘기합니다. 자, 점유권은 점유할 수 있는 본권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은 점유권과 본권이 다 이제 그러니까 본권과 점유권이 대립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본권이 더 우선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소유권과 점유권이
대립되는 경우에 이 점유할 수 있는 본권이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오히려 점유자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점유제도의 그 의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점유의 성립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유의 성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만 점유가 성립하게 되죠. 그리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해서 당연히 점유가 성립되는 건 아니고요.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즉 내가 점유를 취득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상 지배를 하겠다라고 하는 점유 설정 의사가 있는 경우에 점유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목적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은 내가 목적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모르거나 또는 목적물을 사실상 지배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점유가 성립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점유 설정 의사라고 하는 것은 의사 표시에서 의사가 아니라 사실상의 의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점유 설정 의사가 이제 그 행위 능력 같은 게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점유 설정 의사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상의 지배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건 많이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는 건데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이제 이 토지 위에 있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의 점유자는 건물의 소유자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그 점유의 유형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점유 보조자와 간접 점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점유 보조자라고 하는 것은 점유 보조 관계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점유 보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은 이 점포가 이렇게 있는데 점포 안에 물건들이 이렇게 많이 있겠죠. 이 점포 안에 물건들이 있는데 이게 종업원이 이렇게 있을 때 종업원이 점포 안의 물건들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종업원에게 지시를 내려서 그 종업원들은 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물건을 사실상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업원 같은 사람들을 점유 보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점유 보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유자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점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종업원에게 점유를 인정해 주게 되면은 사장이 와서 이 물건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할 때 종업원이 자신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상한 관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 보조자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는 별도로 점유를 인정하지 않고 점유에 관한 권리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점유 보조자에는 점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이 물건을 이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의 점유를 침탈했을 경우에는 점유자만이 점유권의 기초에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종업원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근데 뭐 예를 들면 도둑이 와서 이 물건을 훔쳐가는데 그런데 종업원이 자신한테는 점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훔쳐가는 상태를 지켜보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은 점유를 행사할 수는 없지만은 자력구제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점유를 침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현장에서 또는 추적해서 동산 같은 경우는 추적해서 또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점유를 침탈하는 행위를 스스로 법에 따른 절차가 아닌 스스로 힘으로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점유 보조자이기 때문에 점유가 인정되지 않지만은 이 종업원은 이제 자력구제는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당장에 들어와서 이 침탈을 하는 사람을 막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 보조자 같은 경우에는 점유 보호청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은 자력구제는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점유 보조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실상의 지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그런 경우이고요. 간접 점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 매개 관계를 기초로 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간접 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갑에 대해서 X라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물건을 을에게 임대해 주었습니다. 즉 갑이라는 사람은 임대인이고 을이라는 사람은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서 이제 을이 점유를 하고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을의 점유를 직접 점유라고 얘기를 하고요. 점유라고 얘기하고 갑의 점유를 간접 점유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간접 점유도 사실상 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점유 매개 관계를 기초로 해서 X라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 점유하는 사람은 을은 임차인으로서 물건을 점유하고 있지만은 갑은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물건을 지배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 관계가 종료하더라도 을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경우에도 간접 점유와 직접 점유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간접 점유자는 당연히 점유보호청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간접 점유자도 점유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간접 점유자도 취득시효가 인정이 돼요. X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뭐 이제 갑이 점유를 하고 있을 때 20년간 점유하게 되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20년간 점유하게 되면은 취득시효가 인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때 갑이 임대인으로서 X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취득시효가 인정이 됩니다. 같은 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 간접 점유자도 역시 똑같은 점유이기 때문에 점유보호청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 점유자의 경우에는 X에 대한 점유 침탈이 있었을 경우에 이 점유를 반환하는 것을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는 것을 거절하거나 또는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때 비로소 자신에게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간접 점유도 점유이기 때문에 간접 점유를 통한 취득시효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라고 할 때는 간접 점유자 요거는 이제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자 사이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간접 점유자에게 물권적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요. 직접 점유자에게만 물권적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고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추상적인 관념적인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에게 물권적 반환 청구권, 예를 들면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요. 직접 점유자에게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 점유자에게 계약상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뭐 이거는 이제 계약상의 반환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은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예를 들면은 소유권 이제 소유물에 기초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요건 사실이 뭐냐면은 소유자여야 되고요.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이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물권적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 항변 사유로서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주장한다면은 그럼 점유자가 점유물의 반환 청구를 이제 부정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유자여야 되고요. 청구 원인 자체가, 청구 요건 사실 자체가, 그 다음에 상대방이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점유라고 하는 것은 간접 점유는 포함되지 않고요. 직접 점유만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점유를 하는 경우에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요건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계약상 반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상의 그 구분이 없는 거고요. 그냥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계약 관계에 따라서 반환 청구권을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여러분들 이 설명은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이 설명은 좀 지워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잘못된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만큼은 좀 지우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권이 가능하다. 이제 간접 점유자에게 계약상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과 을이 X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X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런데 이제 을이 이 X를 병에게 임대를 해줬습니다. X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임대인이 되고 병이 임차인이 됩니다. 만약에 이때 병의 임차권이 이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병의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해지에 있어서 제3자로서 보호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병의 임차권이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 즉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는 임차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럴 때 갑이라는 소유자가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었거나 또는 취소가 되었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해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갑은 누구한테 X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X라는 물건은 사실상 병에게 있는 거죠. 병이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병이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을이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갑은 누구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갑이 만약에 물권의 기초에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은, 즉 소유권의 기초에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은 갑은 병에게 X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의 기초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왜냐하면 갑이 소유자이고 그 다음에 병이 X라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점유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직접 점유만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X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반환 청구권을 인정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을에 대해서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간접 점유자인 을에 대해서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 당사자가 부담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을이 직접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원상회복 차원에서 목적물의 반환을, X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간접 점유자에게 계약상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계약 당사자인 을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다면은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548조에 따른 계약 해제에 따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소유권의 기초에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가 분리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임대인에 대해서는 이제 계약 관계의 이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근거해서
이제 직접 점유자를 상대로 한 소유물 반환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환청권이 상대방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사례를 머릿속에 집어넣고서 기억해 두면은 아마 요 반환청권의 상대방이 누구냐라고 하는 점을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자 사이의 점유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자, 갑이란 사람이 직접 점유자이고요. 간접 점유자라고 얘기하죠. 갑이란 사람이 간접 점유자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직접 점유자. 자입니다. 자, 이 경우에 X 물건에 대해서 을이 직접 점유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갑은 임대인이 될 수 있고요. 을이 임차인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에 갑이 이제 X라는 물건을 을이 직접 점유하고 있는데 갑이 이것을 몰래 가져 나온다. 을의 의사에 반해서 X라는 물건을 내가 갑이 직접 지배하게 된다 라고 한다면은 을의 점유를 침탈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점유보호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을이 갑의 의사에 반해서 X라는 물건을 예를 들면 병한테 이전했다. 병한테 팔아버렸다. 뭐 이제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병한테 전대를 해주었다.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갑의 의사에 반해서 X라는 물건을 병한테 넘겼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의 간접 점유를 침탈한 것이 아닌가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 직접 점유가 더 우선하기 때문에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제3자한테 넘겨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간접 점유의 침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접 점유의 침탈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도품 유실물이라든지 그런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 이제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할 수 있지만은 이제 직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제3자한테 점유를 이전시켰다고 해서 점유의 침탈, 간접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내용이 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설명은 나중에 취득시효 부분에 가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주점유를 하고 있어야지만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취득시효가 인정될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걸 구분할 때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분 기준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소유의 의사를 갖고 목적물을 점유한 것을 자주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주점유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얘기를 하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취득시효의 경우에 자주점유인가 타주점유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부분에서 자주점유자가 회복자에게 부담하는 책임, 점유물의 멸실 회복에 대한 책임, 타주점유자의 책임과 비교할 때 자주점유자의 책임은 좀 감경이 되죠. 뭐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유의 의사로 물건을 선점을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하는 점에서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분이 문제가 됩니다. 자, 원칙은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의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그런지 한번 보죠.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는 첫 번째, 소유의 의사가 없어 보이는 권한의 기초에서 점유를 개시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뭐 가장 간단한 것이 이 사람은 점유를 하긴 했지만은 임차인으로서 점유를 한 것이다. 임차인으로서 점유를 개시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 입증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명의 수탁자로서 목적물을 점유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 입증이 되더라도 역시 소유의 의사가 없어 보이는 권한에 의해서 점유를 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않을 태도를 취했거나 또는 이제 소유자라면 취했어야 할 태도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역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물건을 점유하게 된 권한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소유의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점은 추정이 됩니다. 다만 추정이 되지만은 이 추정이 되는 걸 깨트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소유의 의사가 없어 보이는 권한의 기초에서 점유를 개시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입증을 하거나 또는 소유자라면 통상 취했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은 것 또는 취하지 않았어야 할 행동을 하는 것, 이 자체가 소유의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추정을 뒤집는 그런 사유가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이제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경우들, 이제 많이 문제되는 경우들을 한 번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악의의 무단점유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점유의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 목적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를 약간 좀 제한하기 위해서 인정된 판례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거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이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도둑놈의 점유도 자주점유인데 악의의 무단점유자라고 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비판은 많은 비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악의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했는데 취득시효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부분에서는 좀 비판적인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의수탁자로서 목적물을 점유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타주 점유이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체결한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매도인의 점유 같은 경우에, 즉 갑이 을에게 X를 매도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소유권을 이전해 준 상태에서 계속 점유하고 있을 때 이 갑의 점유는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 점유라고 볼 수 없겠죠. 예를 들면 갑이 을한테 X를 매도하고서 아직 인도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을이 소유자이긴 하죠. 그 상태에서 20년이 경과했어요. 20년이 경과하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다는 걸 이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좀 뭔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갑이 매매 계약 관계를 통해서 을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음에 아직 인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X를 점유하고 있다면은 이 경우에 갑의 점유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인도받은 경우에는 추정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과 을이 X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알았어요. 무효임을 알면서 을이 X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게 됩니다. 즉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X를 인도받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을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추정이 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갑과 을이 정상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X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중에
나중에 이 매매 계약이 취소되었거나 또는 무효임이 사후적으로 밝혀졌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을은 소유의 의사로 X를 점유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무효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해서 을의 점유가 타주 점유로 전환되진 않습니다. 변경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거는 객관식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효임을 알면서 인도받은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만 일단은 처음부터 무효임을 모른 상태에서 목적물을 점유했다가 사후적으로 계약이 무효임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를 얘기한 거고요. 자,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경우, 한번 이런 경우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타주점유자가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는 권한에 의해서 목적물을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임차인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타주점유자잖아요. 근데 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서 목적물의 점유를 개시하게 된 경우, 다시 계속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를 이전해준 자에게, 전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이제 갑이 있고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을이 임차인으로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을이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고 있다라고 갑한테 표시한 경우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을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을이 단순히 X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만 가지고는 갑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을이 갑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걸 표시한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만 자주점유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진정한 소유자가 말소 등기를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진정한 소유자가 말소 등기를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게 됩니다. 즉, 이제 아까 이런 경우를 한번 볼게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X 부동산을 갑이 을한테 인도한 경우에 근데 이제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무효인 경우가 있는데 자, 이 경우에 을이 목적물을 무효인 걸 모르고서 X라는 물건을 인도받았을 경우에 즉 을이 X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 점유는 어떤 점유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매수인으로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을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되겠죠. 소유의 의사가 추정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하는 무효라고 하는 점을 을이 알게 되더라도 자주점유라고 하는 점이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 어쨌든 소유자는 갑이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X 부동산에 X 물건에 반환을 청구했을 경우에 반환을 청구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갑이 승소했을 경우 승소했으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돌려줘야 되니까 갑이 승소했으면 이때부터는 을은 갑에게 X를 돌려줘야 될 그런 점유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 X를 돌려줘야 되는 지위에 있는 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타주점유로 점유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앞에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진정한 소유자가 말소 등기를 청구해 승소한 경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기억해 둬야 될 게 을이
이제 선의의 점유자일 수 있겠죠. 선의의 점유자, 선의로 점유를 개시한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목적물에 반환을 청구하게 되면은 본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게 된 시점부터, 소 제기 시점부터는 을은 악의로 간주가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서 볼 때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구분 시점, 그 다음에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구분 시점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는 소제기 시점부터 악의로 간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와 관련해서는 승소한 시점에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거는 두 개가 좀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 나오면은 많이 이제 헷갈리게 되는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선의이고 어느 시점 악의로 간주가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부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 잘 두 가지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이제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권이 없는 상황에서 점유를 개시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권이 있는 경우에는 선의 점유냐 악의 점유냐라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본권이 없는 경우, 내가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경우에 그걸 권한이 없다는 걸 모르고서 점유한 것을 선의 점유라고 얘기하고요. 그거를 알면서 점유한 것을 악의 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의 차이점은, 예를 들면 등기부 취득쇼 같은 경우에는 선의인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의 취득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점유에 대해서 선의인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실수취권,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같은 경우에도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본권을 갖고 있다고 믿은 선의의 점유자의 경우에만 과실수취권이 인정이 되죠. 그 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같은 경우에도 선의의 점유자의 책임이 완화가 되죠. 그리고 이제 타주점유와 자주점유도 약간 관계가 있지만은, 타주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악의 점유자와 동일한 반환 의무를 지게 되죠. 자, 근데 어쨌든 그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서 이제 반환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이 감경되는데, 이때 선의의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목적물에 대한 책임이 감경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선의 여부는 본권이 없다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선의는 추정이 됩니다. 자, 선의가 추정이 되지만은 이제 그 본권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본권에 관한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 이제 간주가 됩니다. 본권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본권에 관한 소라는 것은 무엇이냐? 점유의 본권에 관한 소예요. 그러니까 점유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본권에 관한 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유권에 기초해서 반환 청구권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반환 청구를 했을 경우에, 이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초해서 반환 청구를 한 시점, 또는 등기 같은 경우에는 등기의 말소를 한 시점, 이런 본권에 관한 소를 제기한 시점부터 이제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를 해야지만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는 시점이 소 제기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패소를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을이 있고 X가 선의의 점유자인데,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X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갑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으면은 을은 언제부터 악의라고 하냐?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한 시점부터 악의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뭐 이거는 선의 시점 언제부터 악이냐 이런 걸 논의할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패했으니까.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본권에 관한 소를 제기해서 갑이 승소했을 경우에 을은 선의이지만은 악의로 변하게 되는데, 그 악의로 변하게 되는 시점은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한 시점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뭐 소유권에 기초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X를 부당한 권한 없이 X로부터 이익을 얻었다.
라고 하는 거, 법률상 원인 없이 X로부터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경우에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역시 본권에 관한 소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갑이 소유자인 걸 전제로 해서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본권에 관한 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만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예를 들면은 소유물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악의의 점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당권에 대한 말소라든지 다른 직접적으로 본권에 관한 소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서 어떤 소가 제기됐다는 것만 가지고는, 분쟁이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는 이가 선의의 점유가 악의의 점유로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점유의 태양 중에 하나인 건데요. 평온한 점유와 공연한 점유입니다. 평온한 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점유를 하게 된 것을 평온한 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연한 점유라고 하는 것은 몰래 점유를 하지 않은 것을 이제 공연한 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평온 공연성은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사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평온하게 또는 이제 공연하게 은밀히 점유한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평온 공연성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냐 또는 몰래 점유한 것이 아니냐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했다고 해서 평온 공연성 자체가 깨어지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반환 청구를 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폭력을 사용해서 점유하게 된 것이나 또는 몰래 점유하게 된 것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좀 내용이 많았는데요. 점유의 태양과 점유의 종류와 점유의 태양에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해 둬야 될 것은 타주 점유와 그 다음에 선의 악의 점유 사이의 그 내용들, 이 내용들은 취득시효와 관련된 내용들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소유권 부분에서, 소유권의 취득 부분에서 취득시효 내용을 공부할 텐데요. 그 취득시효 요건에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그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특히 타주점유와 자주점유에 관련된 내용들은 취득시효에서 그대로 반복돼서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타주점유와 자주점유의 전환, 언제 추정이 깨어지는가, 또는 이제 언제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고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가 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둬야 되고요. 특히 아까 설명했지만은 소를 제기했을 경우에, 본권에 관한 소가 제기됐을 경우에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 이제 간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본권에 관한 소에서 점유자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패소한 시점부터는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변경된다라고 하는 그 점. 그거 여러분들 놓치기 쉬운데요. 그거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점유의 이제 태양과 종류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잠깐 쉬었다, 계속해서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점유를 취득하거나 소멸하면 점유권을 취득하거나 소멸되겠죠. 그 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지배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거에 따라서 점유나 점유권을 취득하거나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는 점유를 이제 빼앗긴 경우죠.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도 다시 점유를 회수하게 되면은 점유권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권의 양도와 상속인데요. 점유권의 양도는 인도로서, 그러니까 물건을 인도함으로써 점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약간 좀 모순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의 지배가 있는 곳에 점유권이 있다라고 했으면은 사실상의 지배가 넘어가면은 당연히 점유권이 이전되는 거니까 점유권을 인도로서 한다라고 하는 게 약간 좀 이중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문제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권의 양도라는 개념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도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제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갑이란 사람이 을이란 사람한테 이제 그 점유를 이전해 주는데 X라는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의 지배를 을한테 넘겼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갑이 갖고 있던 점유권이 을한테 이전되는 것이냐,
또는 그게 아니면은 을은 사실상의 지배를 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점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냐. 즉 갑의 점유권, 을의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갑의 점유권을 넘겨받은 것인가, 아니면은 사실상의 지배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점유권을 취득하는 것인가 라는 논란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약간 좀 복잡하거나 조금 뭐 이론적으로 불필요한 그런 논란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권의 양도라고 하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당연히 이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면 점유를 하고 있다, 점유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만 보면 되는 거지 굳이 점유권을 양도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법에서는 점유권의 양도를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점유권의 양도는 인도로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방법이 이제 동사 물권의 양도 방법이 점유권의 인도 방법, 이전 방법과 동일하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 인도나 이제 간이 인도, 점유 계정, 목적물 반환청권의 양도라고 하는 동사 물권의 변동 방법이 점유권의 이전 방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점유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점유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 점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이 되는데요. 이제 그 경우에는 뭐 이제 인도라든지 그런 게 없더라도 법의 규정에 의해서 점유 또는 점유권이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됩니다. 이것도 이제 약간 추상적인 개념인 거죠.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점유의 승계인데요. 점유의 승계인데 이제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이제 갑이 을한테 목적물을 인도했다라고 하면 이제 갑이 점유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갑이 점유, 그 다음에 을이 점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을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갑의 점유, 예를 들면 갑이 5년을 점유했다. 그 다음에 을이 15년을 점유했다라고 한다면은 자신이 15년을 점유한 걸 주장할 수 있지만은 갑이 점유한 것까지 포함해서 20년간 점유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의 점유까지 승계를 해서 주장하기 위해서는 갑의 점유의 태양도 그대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의 점유가 타주 점유였다면은 20년 점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타주 점유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할 때는 자신의 점유 15년의 점유가 자주 점유다라고 하는 추정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갑의 점유가 까지 포함해서 점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갑의 점유가 자주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진 경우에는 그 20년간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점유를 승계해서 합산해서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 점유자의 이제 태양까지 그대로 승계해서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뭐 예를 들면 선의의 점유라고 한다면은 갑의 점유가 선의의 점유라고 한다면은 20년간의 점유는 악의 점유라고 한다면은 20년간의 점유는 악의 점유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그런데 상속 같은 경우에는 상속은 법에 의해서 점유의 승계가 일어나는 경우이잖아요. 상속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자기의 점유와 그 피상속인의 점유를 분리해서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같이 이제 결합해서 주장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상속이 있게 되면은 점유자의 변동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점유가 일어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피상속인의 점유의 태양이 상속인의 점유의 태양에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점유자의 변동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의 승계가 있다고 해서 점유를 승계할 수 있다고 해서 점유의 법률 효과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문장이 객관식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문장이죠. 이건 취득시효 가서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20년간 이제 25년간 점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은 통상 40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자, 근데 을이 25년을 점유했으면은 20년 지난 시점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겠죠.
자, 그랬을 경우에 갑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될 텐데,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점유를 승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까지 갑이 을이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전받아서 을이 직접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는 점유의 승계가 있더라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점유자만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들은, 자세한 내용들은 소유권 부분에서 취득시효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의 효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점유의 가장 이제 중요한 효력은 권리 추정적인 효력입니다.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점유물에 대해서 적법한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등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권리의 적법 추정성의 효력이 동산의 이제 등기부의 추정력이 있고요. 점유의 추정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등기인 경우에는 점유의 추정력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우선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점유의 추정력 같은 경우에는 현 점유자와 전 점유자 사이 관계에서는 점유의 적법 추정에 대한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 등기부 같은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이제 지금 현재 소유자 사이에도 등기의 적법 추정 효력을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점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점유자와 현 점유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리가 적법하다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설명을 했지만은 갑과 을이 X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첫 번째, 만약에 X가 부동산이라고 한다면은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는 점은 갑이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동산이라고 한다면은 을이 X에 대해서 소유자라고 하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갑이 입증해야 되느냐, 을이 소유자라고 하는 점을 입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을이 X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추정받을 수 있지만은,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을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X라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적법한 점유자다라고 하는 점을 을이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과 동산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점유의 효력 두 번째 효력인데요. 점유보호청구권의 효력입니다. 점유보호청구권입니다.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 침탈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는 것을 점유 침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침탈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경우를 얘기한 거잖아요. 따라서 점유자의 의사에 기초해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경우에는 침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속아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 자체가 점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한 것이죠. 속아서 하긴 했지만은 점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인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침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아서 준 경우에는 침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 한번 보세요. 갑이 을에게 X를 빌려줬어요. 이제 을이 임차인이고요. 그 다음에 갑이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자 소유자입니다. 자, 근데 을이 병이란 사람한테 속아서, 예를 들면은 병이란 사람이 어떻게 속였다고 해야 될까요? 병이란 사람이 X를 뭐 수리해 준다든지, 또는 임대인이 잠깐만 가져오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을을 속여서 X를 인도받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을이 비록 속기는 했지만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병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즉 사실 상태가 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병이 폭력을 사용해서 X라는 물건을 가져오거나 이러면은 사실 상태가 깨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을이 자발적으로 병한테 X를 준 거니까 점유 사실상의 지배 상태가 침해된 것은 아닙니다. 자, 사실상의 지배 상태가 침해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 을은 병에 대해서 점유권에 기초한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을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 병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을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을은 임차권을 갖고 있는데, 임차권이라고 하는 건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에 기초해서 제3자한테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을은 점유권을 침탈당한 것도 점유를 침탈당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초해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죠.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은 병한테 목적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임대인을 대위해서 병에게 반환 청구하도록, 임대인한테 반환 청구하도록 이렇게 청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을은 직접적으로 병에 대해서 점유보호 청구권이나 또는 어떤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망행위에 의해서 인도한 경우에는 점유자 의사에 따라서 인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접 점유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아까 설명을 했었죠.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물을 제3자한테 이전한 경우에도 역시 간접 점유의 침탈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점유보조자 같은 경우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라든지 점유보호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유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없지만은 자력구제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점유의 소와 본권에 관한 소는 별개의 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가 서로 그 사유를 달리해서, 그러니까 본권에 관한 소에서 고려할 사항과 점유의 소에서 고려할 요건들이 다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긴 한데 이제 꼭 그렇지만 않겠죠.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X라는 자전거의 소유자였어요. 근데 그걸 을이 훔쳐갔어요. 을이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러면은 을은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점유를 하고 있는데 갑이 이제 을을 추적해서 목적물을 회수해 올 수 있죠. 자력구제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자력구제의 시적인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면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한참 흐르게 된다면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하거나 또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갑이 다시 또 을로부터 이걸 뺏어왔어요. 몰래 가져온 겁니다. 훔쳐온 겁니다. 그러면은 갑은 을의 점유를 침탈한 것이죠. 그럴 때 갑이 을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을이 갑에게 다시 또 X에 대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을이 갑한테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인정하더라도 갑이 다시 을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타당하겠죠. 이렇기 때문에 점유에 관한 소와 본권에 관한 소가 완전히 뭐 이제 서로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은, 원칙적으로 이제 본권에 관한 소와 점유에 관한 소는 별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력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유제도라고 하는 건 사실상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이 사실상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은 이 사실상의 보호 상태를 보호하는 것도 역시 법의 질서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은 이제 점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다 소송으로 가서 해결하라라고 한다면은 즉각적인 위험 같은 것도 그냥 뭐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 같은 경우에는 자력구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즉 어떤 점유의 침탈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즉시 자신이 힘에 의해서 그 침탈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런 자력구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훔쳐가면은 바로 추격해서 쫓아서 이제 그걸 가져온다든지, 또는 지금 내가 부동산인 경우에 누군가 나의 점유를 침탈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내가 힘에 의해서 그걸 밀어낸다든지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의 효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인데요. 이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서는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직권, 그 다음에 점유자 회복자 점유물의 멸실 회복에 대한 책임, 그 다음 또 비용 상환 청구권 세 가지 내용이 이제 그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여러 군데 사례 문제와 같이 결합돼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근데 이 부분은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는 이 회복자라는 게 누굴까요? 회복자라는 것은 점유자로부터 목적물을 돌려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소유자가 됩니다. 소유자가 소유권의 기초에서 반환청구권 행사하는 경우에 상대방 점유자한테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점유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부분에서 같이 이제 물권 청구권을 설명하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교과서에는 점유 부분의 효력에 관련돼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처음에 김준호 교수님 민법 강의를 교재로 하다 보니까 이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가 소유자 부분으로 뒤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교과서마다 약간 좀 설명하는 방식들의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 청구권과 같이 검토하는 게 맞긴 맞아요. 이제 이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라고 하는 게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은 나중에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자세히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이렇게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설명을 할게요. 소유권에 드디어 이제 점유권을 끝내고 소유권에 관한 부분으로 들어가는데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으로 구분됩니다. 이걸 다시 또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하면은 사용 수익이기 때문에 용익 권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처분 권능이라고 하는 것도 목적물을 처분해서 환가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이거를 이제 처분 권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용익 권능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제한 물권을 용익 물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처분 권능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물권을 제한 물권을 담보 물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되고요. 소유권은 이 세 가지 권능을 본질적인 요소로 하기 때문에 이 중 하나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제 물권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뭐 사용권이 없는 소유권 이런 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의 범위는 상린관계에 있어 제한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소유권의 상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소유권이 미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물권법 사주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 수요일날 수업 대신에 판례까지 직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수업 이어가도록 하죠. 자, 중요 판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판결은 건물의 소유와 토지의 점유에 관련된 건데요. 이건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렇더라도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둬야 되겠죠.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이제 건물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임차인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점유자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입증 책임인 건데요. 자, 요 문구들 여러분들 이제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주점유라는 것은 소유의 의사로, 즉 소유자와 동일하게 지배를 하려는 사실상을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소유의 의사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주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자주점유의 내용은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번원의 성질에 따라서 판단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점유의 번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일단 추정이 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그 소유의 의사 여부는 점유하고 있는 권한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그 추정이 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타주 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떠한 권한에 기초해서 점유를 하게 되었는지도 역시 타주 점유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주 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자, 자주 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는지 여부인데요. 자, 요것도 많이 나오는 말이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에 있는 자주 점유인지 아니면 타주 점유인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심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한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해서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한의 바탕을 두고서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었거나 또는 점유자가 소유권을 배제하면서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그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소유자라면은 통상 취해야 할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이나 또는 소유자라면 취하지 않을 행동을 취했을 것, 이런 경우에는 그 추정이 깨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여 사실 자체가 불분명해 보인다 할지라도 점유의 추정이 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인 겁니다. 자, 요 문장인데 여러분들 요 문장 자체가 나와 있는데요. 그냥 이 문장 자체를 되게 좀 복잡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이 심플하게 이해하면 돼요. 첫 번째, 자주점유는 추정이 된다. 그 다음에 그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트려야 되는데 깨트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유의 권한을 입증하거나 또는 점유자가 통상 소유자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점유의 추정력이 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는 되게 긴데요. 일단은 점유가 추정이 되고 그때 점유를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다. 이 두 가지 방법 정도가 있다. 권한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그 통상 소유자가 소유자로서 이제 취하지 않아야 될 그런 행동을 취했거나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은 것, 그런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 판결, 3번 판결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악의 무단점유 같은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판결입니다. 이게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그러지 않았는데 이 판결에 의해서 악의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소유의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무단점유이고 이런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제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추정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판결입니다. 자, 5번 판결입니다. 5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의신탁에 관련된 판결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좀 보죠. 자, 갑이 X 부동산을 을에게 명의신탁하는 거죠. 명의수탁자. 을이 X를 점유하게 된 계기가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을이 X를 점유하게 된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사망하자 병이 역시 상속을 받아서 계속 점유를 하게 있게 되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 병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자, 이게 상속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점유의 분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상속의 경우에는 을에서 병으로 점유자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점유자가 바뀌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을의 점유가 자주점유이냐 타주점유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을은 당연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점유에 추정이 되죠. 자주점유로 추정이 되죠. 자주점유로 추정이 되는데 갑이 또는 증거에 의해서 을이 명의수탁자로서 X라는 부동산을 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은 그
그 명의 수탁자로서 X라는 부동산을 점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을의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병의 점유도 자주점유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관련된 판결입니다. 자, 명의수탁자로서 점유를 개시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의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게 5번 판결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번 판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점유자가 자기가 점유를 취득하게 된 과정, 번원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점유를 취득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매매계약을 통해서 점유를 취득하였다라고 하는 점을 주장하였는데, 근데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걸 입증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무단점유, 그러니까 점유의 권한이 없다라는 걸 알면서 점유를 개시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아까도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점유자 스스로 자신이 매매계약을 통해서 점유를 취득하였다라고 하는 점을 주장하였지만은 매매계약의 체결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악의 무단점유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국가도 이제 왜 자기가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 사유지를 이제 국유재산을 편입시켰을 때, 이거는 이제 악의 무단점유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전환인데요.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소유의 점유를 다시 개시하거나 또는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해서, 전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야지만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했지만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타주점유자가 단순히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것만 가지고는 자주점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 판결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 판결입니다. 자, 10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고도 토지를 인도받아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임을 알면서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로 목적물을 점유했지만 나중에 그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죠. 이제 근데 어쨌든 처음부터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고 목적물을 인도받았다면은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판결. 유효한 매매계약에서 토지를 점유하였다면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런 경우에는 점유의 성질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처분의 권한이 없는 걸 알면서 소유권을 취득해서 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다라고, 소유권 이전이 무효가 된다라는 걸 알면서 점유를 한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제 나중에 사후적으로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인도받았지만은 나중에 그 처분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변경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이고요. 자주점유, 타주점유의 전환인데요.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의 청구를 소를 제기해서 승소한 경우에는 점유자가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모르고서 자기가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주점유가 당연히 추정되겠죠.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등기 말소의 청구로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소유물 반환의 청구에 소를 제기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타주점유로 전환되는데, 어느 시점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는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겠죠. 소송의 제기 시점부터는 토지에 대한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권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가 되지만은 그런데 패소했을 경우에는 패소한 시점부터는 자주 점유다 할지라도 타주 점유로 변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 자주 점유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게 12번 판결입니다. 이 판결 여러분들 반드시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전환되는 것, 본권에 관한 소가 제기됐을 경우에 어느 시점부터 악의 점유자인가 또는 어느 시점부터 타주점유로 되는가 라고 하는 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13번 판결입니다. 자, 13번 문제는 사례 문제인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X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사망한 다음에 병의 명의로 상속 등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사망한 이후에도 이제 점유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갑의 상속이인 정이 점유를 승계하여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갑이 이제 정이 주장할 수 있는 게 그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을의 등기는 무효이다. 라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 만약에 을의 등기가 유효하고 그리고 병의 등기가 유효하다 할지라도 정은 20년간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그러니까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던지 아니면은 첫 번째 매매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제 을과 병의 등기를 말소해 주던지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질문에 관련된 쟁점인 건데요. 자, 이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은 누가 입증을 해야 될까요? 정이 입증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졌으니까 갑과 을 사이에는 적법한 매매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죠.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이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을의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점을 입증해야 되고 그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갑과 을에는 적법한 매매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정이 20년간 20년간 점유했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정이 20년간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당연히 갑의 점유도 승계해서 주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갑이 자주점유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매도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서 목적물의 인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그 시점부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것이죠. 즉 타주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갑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한다면은 정의 점유도 타주점유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쟁점에 관한 그런 사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런 사안이 생길 수 있을 때, 것들을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판결 보도록 하죠. 14번 판결입니다. 자, 14번 판결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다음에 인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보면 된다. 앞에 판결과 동일한 취지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의의 점유와 악의 점유인데요.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패소가 되었다면은 그럼 소 제기 시점부터는 토지에 대해서 악의 점유자로 간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계속 나오지만은 선의의 점유가 인정이 된다 할지라도 본권에 관한 소가 제기됐을 경우에는 그 본권에 관한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는 이제 악의 점유자로 간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번 판결입니다. 자, 16번 판결은 선의 이제 본권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당연히 악의 점유자로서 인정이 되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에 대해서 이제 X라는 물건에 대해서 을이 이제 권한 없이 X라는 물건을 사용하고 있을 때 반환 청구를 하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을이 선의의 점유자라고 한다면은 선의의 점유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보겠지만은 과실수취권을 가져요. 과실수취권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선의의 점유자가 아니라 악의 점유자로 변경이 되면은 그럼 그때부터 과실수취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을이 얻은 이득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법정 과실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반환 청구를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반환 청구를 2019년 11월 1일 날 반환 청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점에서 반환 청구가 인용된다면은 이 소 제기 시점부터 악의로 간주가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갑은 또 을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서 2019년 11월 1일부터 악의로서 이제 그 과실에 대한 법정 과실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반환 청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먼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본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이나 등기 말소 청구권보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먼저 행사하는 경우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본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초해서 하는 거니까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시점부터 역시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가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소도 본권에 관한 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사안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16번 판결이었고요. 17번 판결은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원공연한 점유라고 하는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원공연한 점유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사용했느냐 몰래 점유했느냐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는 평원공연한 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점유승계의 의미인 것인데요. 점유승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유를 승계할 수도 있지만은 점유를 승계한 경우에는 전 점유에 대해서 그 하자도 다 승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점유 승계를 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법률 효과까지는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둬야 되겠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어떤 거와 관련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취득시효와 관련이 있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했을 경우에 그 점유를 승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 점유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까지 이제 승계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법률 효과까지 승계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상속 같은 경우에는 점유의 분리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속 이외의 점유 승계의 경우에는 전 점유자와 점유를 합산시킬 수도 있고 분리시킬 수도 있죠. 그런데 상속 같은 경우에는 점유를 분리시키는 것이 안 돼요. 그래서 기존의 점유자의 태양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계속 점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에 의해서 점유의 승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점유자의 변동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나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점유의 추정적 효력인데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가 있는 경우에는 점유의 추정력이 아니라 등기부의 추정력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기초로 해서 추정력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은 점유보호 청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21번 판결은 약간 좀 복잡한 건데요. 이제 갑은 X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은 이제 X에 대한 임차권을 갖고 있어요. 임차권을 갖고 있는데 을은 그 X에 대한 임차권을 포함해서 요 이제 식당 영업권, 식당 영업이라고 하는 요 재산을 이제 이 식당 영업이라고 하는 건 임차권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식당을 영업할 수 있는, 이제 임차인으로서 식당을 영업할 수 있는 권리, 이 식당 영업권이라고 한번 표현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요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요. 영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상법에서 공부할 텐데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어쨌든 식당 영업권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병과 교환하기로 했어요. 이제 병이 있는데 병은 Y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서로 이제 교환하기로 한 겁니다. 교환 계약을 체결한 거죠. 자, 교환 계약을 통해서 이제 병은 Y 토지를 을한테 주고 을은 식당 영업권을 병한테 준 것이 되겠죠. 자, 병한테 줬는데 병은 다시 이제 정에게 식당 영업권을 주고 병은 식당 영업권을 정한테 주고 식당 영업권을 정한테 주고 정이 갖고 있던 Z 토지를 병한테 준 것이 되겠죠. 서로 이제 교환한 것이 되겠죠. 요거 두 가지를 서로 교환한 게 됩니다. 나머지 다 지워버릴게요. 아이고. 자, 요 다 지우고 결과적으로 식당 영업권과 그 다음에 정이 갖고 있던 Z 토지를 서로 교환을 하게 된 거죠. 서로 이것과 이것을 교환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식당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 안에 임차권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임차인으로서 이제 이 점포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식당을 이제 임차하고 있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Z 토지와 서로 교환을 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식당 영업권을 정한테 인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임차권까지도 정한테 넘기고 이 점포도 역시 정한테 인도를 한 거겠죠. 그 대신에 병은 Z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기망행위를 이유로 해서 교환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병과 정 사이의 계약이 취소가 되었어요. 취소가 되었다면은 결국은 이제 이 사안에서는 병이 정에게 식당 영업권을 다시 내놔라. 요 식당에 대한 식당이란 점포를 병한테 인도하라 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병은 소유자는 아닌 거죠. 자신이 임차인으로서 영업권을 경영하다가 그걸 정한테 넘긴 거니까 소유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병이 임차인이었던 거지만은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해서 정한테 목적물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점포에 대한 점유자, 이 임차인으로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던 점유자로서 점유권의 기초에서 반환 청구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기망행위를 통해서 속아서 주었든 어떻게 주었든 자신의 의사의 기초에서 정한테 점포를 인도를 한 거니까 이거는 점유의 침탈이라고 볼 수 없겠죠. 점유의 침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병은 정에게 점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판결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기망행위에 의해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점유의 침탈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안을 설명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좀 어려운 사안이긴 한데요. 사안은 되게 복잡한데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 명제는 간단하죠. 기망행위에 의해서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에는 점유 침탈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점유보호 청구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판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판결 사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요.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목적물을 제3자한테 인도하였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간접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사안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자세히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 이제 갑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고 이제 을에게 임차를 해준 거니까 얘가 이제 간접 점유자고 직접 점유자잖아요. 이제 얘가 소유자가 아닌 간접 점유자입니다.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을이 건물을 제3자한테 이제 병한테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병이란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토지를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방법을 통해서 갑의 간접 점유를 침탈하였느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당연히 갑이 소유자라고 한다면은 을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건물의 철거 청구권을 바탕으로 해서 병에게 퇴거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갑이 소유자가 아니니까 점유권에 근거해서 이제 그 을에게 철거를 청구하고 그 다음에 병에게 퇴거를 청구해야 되는데 을이 병에게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건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해주고 사실상 토지에 대한 점유를 하게 해주었다라고 해서 이제 갑의 간접 점유가 침탈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건물 소유자가 토지의 점유자다 뭐 이런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판결에 대해서 너무 거기까지 들어가진 말고요. 그냥 일단은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제3자한테 이전했다고 할지라도 간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 보조자도 점유물에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제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이제 자력구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점유물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의 범위. 이제 토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이제 소유권이 미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 포함되는가? 토지 소유자가 그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만 토지 소유권이 인정된다라고 할 수 있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판결에 관련된 이제 우리 오늘 공부했던 내용과 관련된 판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수업이 좀 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금 힘들었겠지만은 또 즐거운 추석 보냈으니까 틈날 때마다 잘 수업 동영상 듣고 이 부분 잘 공부해 두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